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서 마음 단단하게 잡고 오셔야 돼요. 좀 재미가 많이 없거든요. 자, 우리는 정치사 중에서 이번에는 제도사, 그러니까 중앙정치조직은 어땠는지 지방행정부터 좀 딱딱한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를 펴보시면은요, 조선의 이제 정치조직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상단부에 나왔는 이야기, 이건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조선의 이제 중앙정치조직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조선은 양반 관료제 사회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양반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그냥 평상시에 생각하실 때는 조선 최고의 지배층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물론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 양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디에서 비롯이 됐냐면 문반과 무반에서 비롯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신, 무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둘을 묶어서 양반, 둘 양자를 써서 양반이라고 불러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고려는 대놓고 무신들에 대한 차별이 시행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숭문, 천무라고 해서 문만 숭상하고 군인들을 차별을 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조선은 건국을 한 자체가 이성계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에 비해서 이 무신들, 무반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양반 사회. 그리고 조선은요, 아무리 집안이 뛰어난다 하더라도요, 자기가 과거 시험을 합격해서 잘 나가지 않으면 옛 영광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춘향전에 보면요, 이몽룡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성춘향을 외면하면서까지도 뼈골 빠지게 공부를 하지 않나요? 왜요? 자기 집안이 잘난 걸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과거 합격해야 됩니다. 예전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집안 빽 믿고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면 되는데 조선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춘향이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결국 과거 합격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료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문무 양반에다가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그런 사회. 그래서 양반 관료제 사회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관직에 진출했을 때 관직에서 어떤 식으로 그럼 이제 품계를 배정받느냐? 고려도 조선도 똑같습니다. 18품계예요. 18품. 됐나요? 그래서 1품에서부터 9품까지 가죠. 근데 그 안에 다시 정종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두 개씩 나눠지니까 9 곱하기 2 해가지고 18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꼭대기가 이제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이런 순서로 내려가 주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12개가 또 있어요. 왜냐면 6품에서부터 또 그 안에서 다시 그러니까 뭐 정육품이다 그러면 그 안에 다시 또 2개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12개가 또 추가가 돼가지고 전체 3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얘기할 때는요, 18품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 18품계 중에서도요, 1품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정3품까지 갈게요. 정3품이라고 하면, 다시 갑니다.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정3품. 조선의 넘버 5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들까지는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당상관이라고 불러줘요. 그럼 바꿔 표현해서라면, 그 밑의 경우는 뭐라고 불러줍니까? 당하관이라고 불러주는데 상하 이렇게 구분을 두는 차이는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왕이 주관하는 회의 같은 데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품계입니다. 그래서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왕이 딱 앉아 계세요. 그럼 그 밑에 신하들 쭉 있잖아요. 그때 기본으로 깔릴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왕과 더불어서 정책을 논하고 결정할 수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을 말하면 뭐 외교통상부 장관도 될 수 있고요. 국세청 청장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의 수장을 맡을 수 있을 정도 여기를 이제 당상관. 그럼 당연히 당하관은 여기서 결정 내린 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조직이 되겠죠. 그렇죠? 실무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봤더니 뭐 경관직, 외관직 이런 게 보이는데요. 경자다, 외자다. 물론 한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역사에서 나오는 경이라고 하는 건 수도경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게 신라도 마찬가지고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똑같습니다. 뭔가 경자가 들어가면 수도이구나. 외라고 하면 바깥인 거니까 지방이구나. 그래서 관리들을 볼 때도요. 수도에서 일하느냐 지방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볼 건요. 수도에서 일하는 관리들, 그 조직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경관직에 해당하는 것부터 살펴볼 텐데 중앙정치제도입니다. 근데 제가요 지난번에 태종을 설명하면서
태종 시기 때 도평의사사 확 없애버리면서 나머지 조직을 거의 세팅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그 조직을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공부가 수월해집니다. 자, 일단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건요, 의정부. 명칭부터 먼저 한번 나열해 볼게요. 그 다음에 육조, 승정원, 의금부. 의정부 아닙니다. 의정부고요. 의금부고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그냥 보지 마시고요. 눈으로 아니면 입으로 반복해 보세요. 의정부, 육조, 승정원, 의금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각각의 역할을 보면 일단 의정부라고 하면 조선에서 가장 최고의 정치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국정을 총괄하면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더이더라. 정책 결정. 여기 있는 분들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비롯해서요. 재상들이 있어요. 되나요? 이 재상들의 합의에 따라서 나라의 중요한 문제가 결정되어지더라. 자, 이렇게 결정되어진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 이게 바로 이제 육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에서는 육부, 조선은 육조. 하지만 이호, 예병, 형공 그 6개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육조는요, 각 조마다 이제 장관들이 있어요. 이 장관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판서라고 해요. 사극 같은 데 보면 뭐 예조판서, 병조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육조 최고의 수장인 이 판서가요, 정이품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육부가 있었긴 하지만 그 육부 최고의 수장이요, 삼품이었었어요. 정삼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이품이에요. 올라갔다라는 거죠. 올라갔다라는 건 고려시대에 비해서 육조의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됐다. 힘을 좀 더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각각의 조 밑에는요. 또 그 밑에 산하 조직들이 있는데 그 산하 조직들을 뭐라고 하냐면 속사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속자가 등장하게 되면 부록. 그래서 속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었죠. 그래서 마찬가지 속사. 그러니까 부속 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있고 또 그거 말고도요. 속아문이라고 있어요. 조선의 정부 조직이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니겠죠. 진짜 많이 있어요. 그 많이 있는 조직 중에서 이들 빼고 나머지 것들을 육조에 해당하는 대로 다시 분류를 합니다. 이걸 바로 이제 소가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의정부에서 뭔가 결정이 됐어요. 그럼 그 결정된 게 육조로 내려오겠죠? 그게 쭉 가면서 속사, 속아문 이런 순서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자, 승정원이라고 하면요. 청와대 비서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명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승정원이 사극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도승지. 맨날 왕이 도승지를 불러요. 승정원 도승지 들라 하면요. 바로 그 왕 거주하는 공간 바로 밖에 있다가 네 하고 들어오잖아요.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의금부를 여러분이 사극에서 보셨을 때 어떤 장면들 많이 보셨어요? 별로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맨날 이렇게 범죄다 데려다 놓고요. 뭐 실토하거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토 안 하면 주리를 틀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재판소입니다. 근데 특징인 것은 뭐냐면 왕에게 직속되어 있는 재판소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도둑 이런 거 담당하는 게 아니라 영모죄, 강상죄. 영모죄라고 하는 건 반역인 거고요. 강상죄라고 하는 건 유교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란 틀 자체를 부정하는 아주 심각한 사건을 이 의금부에서 다루는데 주로 왕들이 자신의 통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반대파들을 제거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러니 뭐 의금부를 의정부에서 이걸 이제 뭐 관리했었다라든지 아니고요. 국왕 직속의 사법기관, 조선의 가장 최고의 사법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사헌부 사관원 이름 많이 헷갈릴 것 같죠? 저는 옛날부터 어떻게 배웠냐면요. 이 헌을 주목을 해요. 헌병들. 군인 아래서 헌병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일반 나머지 군인들이 뭔가 이렇게 군인답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거 담당하고 있는 게 헌병이죠. 그래서 헌병이 하는 것처럼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것. 되셨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고위 관리들의 비리가 적발됐다 그러면 이제 탄핵, 퇴임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헌부에서 담당하고요. 사간원. 예전 고려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왕에게 감히 간언 드리오건대. 간언. 그러니까 높은 분한테 충고를 드린 거 간언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는 그걸 바로 뭐라고 했었냐면 간쟁이라고 불러줍니다. 폐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면서 왕에게 비판 쓴소리 할 수 있는 것. 근데 혹시요 간쟁과 그의 친구들 기억하실까요? 서경, 간쟁, 봉박. 서경, 간쟁, 봉박. 얘네가 좀 세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서경은 좀 빼주시고요. 봉박까지. 왕이 내리는 명령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는 것. 그럼 선생님, 서경은 어디로 갑니까? 서경은요, 이 두 개를 묶어서 대간이라고도 하고요. 이거 진하게 쓸게요. 중요해서요. 자, 대간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두 개를 묶어서 양사. 이렇게 불러주는데 여기에서 서경권을 담당을 해요. 그럼 세트 만들어주죠? 서경, 간쟁, 봉박, 서경, 간쟁, 봉박 만들어집니다. 단 조심할 것이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출사하는 관리들 다 대상으로 이제 서경권을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진짜 관리를 수행할 만한 자질이 있느냐를 다 조사를 하지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오품이야. 관리들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차이거든요. 시험에서는 요거 물어봅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홍문관은 원래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집현전이에요. 그럼 집현전이 했었던 일은 왕에게 가르침을 주고 이랬던 곳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쉽게 말하면 왕의 스승들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왕에게 정치적 자문, 어드바이스를 해주기도 하고요. 왕과 왕세자를 공부시키는 역할도 여기서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왕 명령을 이제 쓰는 글들 있잖아요. 글 쓸 때 그런 것도 이 홍문관에서 담당을 합니다. 되셨나요? 자, 일단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은 중앙정치제도에 어떤 조직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요거부터 먼저 해두시는 거. 별로 재미는 없죠. 그쵸? 근데 어떡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분석이 들어갑니다. 두 가지가 들어갈 텐데 일단 1차 분석은요. 조선의 기본 조직이 이제 의정부 6조라고 한 시스템은 이해하셨죠? 그럼 이 나머지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인데요. 요렇게 두 개 묶어갈게요. 이 두 개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왕의 명령을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청와대 비서실. 왕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 이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조직이다라는 거 냄새 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선은요. 특정한 세력에게 권력이 너무나 집중되는 거 좋은 거라고 바라보지 않았어요. 왜? 유학의 통치 이념에 따른다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유학에서 강조하는 건요. 너무 많은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가운데입니다. 중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왕권을 강화시켜준 조직이 있다면 왕권을 견제시켜주는 조직도 있겠죠. 자, 그 조직 3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거 묶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은 왕권을 견제하더라. 왕 측근들의 높은 고위 관직들이잖아요. 그들을 견제하기도 하고 왕의 의견에 대해서 견제하기도 하고 왕에게 항상 공부시키기도 하잖아요. 왕권을 견제시켜줍니다. 되셨어요? 사헌부, 사관, 홍문관. 우리는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삼사라고 불러줍니다. 2개 묶어서는 양사라고 하고요. 3개 묶어서는 삼사라고 불러주는데 이 삼사는 불려지는 이름이 많아요. 자, 언관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언자는 말씀 언자. 이들이 지금 왕에게 그러하면 아니 되옵니다. 왕은 이렇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신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왕에게 끊임없이 전달되는 것. 그래서 왕을 각성시키고 견제하는 이런 것들을 중시 여겼는데 특히 그러한 기능을 바로 여기서 담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3사 이들은 그렇게 높은 관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건 뛰어난 지식. 똑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두 번째, 청렴한 거. 이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청요직이라고 불러줍니다. 청요직. 맑고도 중요한 자리래요. 맑고도 중요한 자리래요. 되셨어요? 3, 4, 언간, 청요직. 그래서요. 이 홍문관 같은 경우 최고의 수장이 대작입니다. 이 홍문관 대작은요. 왕에게 가르침을 주는 최고의 스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스승이라고 평가될 정도면 조선에서도 그 유학의 수준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홍문관 대작 여담인데요. 그 집안의 딸들은 시집을 잘 갔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해. 그만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왕권 강화 조직과 왕권 견제 조직. 자, 2차 분석 들어갔죠? 마지막 하나의 분석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건 모든 거는요. 기본적으로 고려와 대비를 시켜두셔야 돼요. 문제 내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고려와 비슷한 것, 다른 것,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봅니다. 자, 일단 의정부 같은 경우는 고려로 본다면 뭐랑 비슷합니까? 중서문화성. 정책 결정하는 모습에서 중서문화성과 그 비슷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고 육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육부인건이가 됐고요. 승정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고려에 비슷한 조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중추원이에요. 단 차이가 있는 게 중추원은 왕의 명령도 전달했었지만 군사 기밀도 담당했었어요. 청와대 비서실과 국정원이 결합된 조직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약화됐지만 그래도 그 냄새를 보이고 있더라. 의금부는 그 당시 없었으니까 빼주시고요. 사헌부, 관리들의 비리를 뒷조사하던 거, 암행어사 생각해달라고 했었는데 어사들 기억나십니까? 간쟁을 담당했었던 건요. 중서문화성 중에서도 낭사라는 조직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그들이 뭐 있었어요? 서경, 간쟁, 봉박했었죠. 홍문관에 해당하는 건 없었고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조심하실 건요. 고려시대 3사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업무, 돈 세는 일과 관련돼 있었는데 조선시대 3사 같은 경우는 왕권을 견제하면서 서경, 간쟁, 봉박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조선의 3사와 고려의 3사는 다릅니다. 그거 구분 좀 해주세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공부하실 때 3단계 진행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조직과 그들의 역할. 두 번째, 그 안에서 분석 들어가기. 세 번째, 고려와 비교시켜서 기억하기. 되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갈 거냐면요. 행정조직 한번 가볼까요? 지방행정. 이 지방행정이요. 정말 좀 복잡해요. 복잡하긴 한데 제가 힌트 2가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수령에 집중해 주세요. 수령에 집중을 해주세요. 두 번째, 어떤 식으로 중앙집권이 강화됐는지 그거 좀 찾아봐 주세요. 자, 이건 일단 분석을 하는 건데 그럼 지금부터 일단 보여드린 건 분석 다 필요 없는 그냥 객관적인 팩트 그 자체를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 계세요? 아니면 이제 면단 이런 데 살고 계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계속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 신성 틀리나? 월운입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이 예, 거기 몇 번째 저희 할아버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저희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도, 군, 면, 리, 지금의 이 시스템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조선시대입니다. 되셨어요? 좀 이해가 편해지시죠? 일단 조선은요,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눕니다. 이게 8도예요. 고려시대 때 5도 양계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8도라고 시스템을 갖추고요. 그 다음 우리는 8도 밑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진주시 아니면 경상남도 하동군 시와 군으로만 간다면 그들 같은 경우는 인구 규모에 따라서 부, 모, 군, 현 부, 모, 군, 현 이렇게 날개로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할 때는요. 도 밑에 군과 현이 있고 곧바로 촌이었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면과 리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나왔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면리제까지 만들어지는 게 조선시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조직들을 하나씩 볼게요. 먼저 8도. 자, 8도에 가면 지금 말하면 도지사가 있겠죠. 그 도지사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관찰사라고 불러주는데 우리 고려시대 때는 안찰사였거든요. 아니면 조금 다르죠. 그 안찰사와 관찰사를 비교해보면 관찰사가 훨씬 더 권한이 강화가 돼요. 자, 무슨 모습이냐면 일단 관찰사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그 지역에 부임을 해요. 안찰사는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어야 됐는데 그들은 1년이고요. 안찰사는요. 자기 관청이 없어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되셨어요? 반면에 관찰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가명,
도청 건물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업무를 보고요. 행사하고 있는 권력도 보시면 그 지방과 관련된 행정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단 세금 걷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런 것들. 또 사법권이라고 한다면 재판권입니다. 군사권, 군대 훈련시키는 거.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부, 목, 군, 현 사도가 파견이 됐거든요. 그 사도, 수령이라고 합니다. 수령들을 감찰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안찰사에 비해서 훨씬 더 세력이 막강해졌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파견되진 관찰사 밑에 부, 목, 군, 현에는 누가 있느냐? 부사, 목사, 군수, 현령. 부사, 목사, 군수, 현령. 부사, 목사, 군수, 현령. 군수는 지금도 군수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쓰고요. 이걸 다 묶어서는 뭐라고 불러준다고요? 그냥 수령이라고 불러준다고요. 제가 분명히 여기 시작하면서 수령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해 주세요 했죠. 지금부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왜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고려시대 때 지방을 통치할 때 수령도 파견이 되지만 누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향리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게 바로 뭐냐면 조선시대가 되면 이 수령이요. 전국 모든 군과 현에 다 파견이 돼요. 전국 팔도 밑에 부목 군현이 약 330여 개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330여 개에 다 수령이 파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파견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령은 향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지역을 통치를 하긴 하지만 향리에 비해서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더라. 그럼 자연스럽게 이 향리는 세력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향리 같은 경우는 다시 6개의 조직에 소속이 돼 있는데 중앙에서는 이제 6조로 단단하면 지방에서는 6방을 잡니다. 그 6방 안에 이방, 호방, 예방, 형방, 공방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사또가 불러요. 이방 들거라. 네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이방. 이호, 예병, 형공에 소속된 향리, 방이라고 해서 이방이라고 불러주고요. 그래서 이들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로 고려시대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변화 모습이 나타나요. 일단 첫 번째, 토지 안 줘요. 외역전 지급 안 해줍니다. 두 번째, 고려시대는 향리의 자제들을 과거 시험 볼 수 있었다고 했었죠. 이들은 못 봐요.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리의 세력이 축소되는 반면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는데 그럼 수령의 권한, 일단 첫 번째, 모든 군현에 파견된다. 바꿔 표현하겠습니다. 속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속현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관리가 파견되지 아니한 동네를 말했었는데 여기는 모든 군현에 파견됐으니까 당연히 속현이 사라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파견돼서 어떤 일을 하냐? 행정, 사법, 군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걷는 거, 그 동네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범죄 사건에 대해서 재판해 주는 거, 군대 훈련시키는 거 다 사또가 하는 일이에요. 사또가 하는 일이요.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수령칠사라고 불러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세금 걷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 왕이 왜 전국 300여 군데에다가 사또 보냈겠습니까? 세금 잘 걷어오라고. 그거 있으면 나라 통치하잖아요. 근데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는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농사가 잘 돼야 될 거예요. 농업을 장려시킵니다. 또 농사 잘 되고 난 다음에 호구조사 끝내야지만 조세 걷는 거겠죠. 호구조사도 사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야. 거기에다가 군대 훈련도 시켜야 되겠죠. 또 재판 벌어질 일 있으면 사또가 재판도 담당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진흥시키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면 6개잖아요. 아, 그럼 마지막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향리들 견제시키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부정한 향리들 벌주고 그런 일을 담당해서 수령칠사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분명히 교재 꼼꼼하게 봤는데 교재에서 거기 보조단에 보시면 수령칠사가 들어가 있는데 세 보시면 6개밖에 없어요. 하나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게 바로 농업장려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견되신 수령은요. 지방에 나가면 얼마씩 있냐? 5년. 기본적으로 5년 정도 임기를 담당하게 되는데 단 너무 수령에게 많은 권한이 들어가게 되면 왕의 입장에서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견제책 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상피제예요. 상피제라고 하는 건 그냥 피한다라고 생각하세요. 피한다. 뭘 피하냐? 일단 파견되는 지역에다가요. 같은 집안 사람들 몰아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파견된 지역에다가 자식 보내거나 뭐 외할아버지가 가 있는데 보내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집안들끼리 얽히지 않도록 같은 동네에 몰아보내지 않고요. 자기 고향 쪽에도 파견하지 아니합니다. 피한다. 상피제라고 불러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령들이요. 지금 아니죠. 관찰사들이 수령을 감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왕에게 보고서 보냅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는지 그 보고서에 따라서 근무평가 받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합격하고 나시면 근무평장 받거든요.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여기에다 또 암행어사까지 뜹니다. 그래서 그들을 견제를 해줘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령과 향리가 지방민들을 통치를 하는데 이 면과 리는 묶으시면 됩니다. 몇 개의 리를 묶어서 하나의 이제 면 단위로 짜내는 건데 근데 이 리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오가 작통법이라는 게 있어요. 오가 작통법. 오가 5개의 집을 한 개로 묶더라. 우리 몇 통 몇 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주소제가 좀 개편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5개의 집을 한 개의 통으로 묶더라. 이게 바로 오가 작통법. 뭐 오가 작통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백성들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 5개의 집 중에서 대표집 있잖아요. 그 대표집에서 조세 같은 거 걷어가지고 이쪽 수령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되셨어요? 바꿔 표현하자면 면과 리 단위에는 뭐를 파견하지 않았다? 지방 관리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백성들끼리 살아가고 있더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지방행정 조직 다 끝낸 것 같죠? 여기다 추가할 조직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유향소입니다. 유향소. 자, 그래서 백성들을 통치할 때 크게 3개의 세력권이 있는 거예요. 수령권, 향리권, 유향소의 권한이 있어요. 이 유향소라고 하는 것은요.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향청이라고 불려지는데 역사 공부할 때 향자가 등장하면 그건 지방? 이렇게 꼭 생각해 주시면 괜찮아요. 큰 문제 없어요. 지방이래요. 자, 무슨 말이냐? 각 지역별로 보시면은요. 양반들이 있잖아요. 그쵸?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건국에 참여하지 아니했었던 옹건파 4대부들이 있었어요. 그 옹건파 4대부들은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관직에 나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뜻이 아니어서. 그럼 지방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을 키웠었는데 그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방 양반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또 양반 명단이 있어요. 나름대로 정통 양반들에서 명단인데 그걸 바로 향안이라고 합니다. 향 또 나왔어요. 그 향안에 이제 적혀져 있는 그런 지방 양반들이 만든 모임이 바로 이제 유향소가 됐는데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지방의회랑 비슷해요. 국가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들 스스로 만들어서 뭘 하냐? 향회라고 하는 모임을 개최를 하는 거죠. 그럼 지방 양반들이 모여서 뭐 요즘은 이렇더라 저렇다는 이야기 하겠죠. 새로 부임한 사또가 어쩌고 요즘 이방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지방의 여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이 모아지겠죠. 자, 뿐만 아니라 수령은요. 자기가 고향이 아닌 지역에 파견이 되어진다고 했었어요. 상피제 때문에. 피하는 거니까. 되셨어요? 그러다 보면 남의 동네 왔기 때문에 처음에 좀 낯설고 많거든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향리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동네 유지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수령에게 자문을 해준다. 되셨어요? 때로는 수령이 자기 지역에 너무나 많은 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견제하기도 합니다. 또 뒤로 보자면요. 향리들 같은 경우는 고려에 비해서 분명히 세력이 약화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오랫동안 지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지 그들을 감시하는 역할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지방의 독자적인 것. 되셨어요? 자, 그래서 딱 보자면 기본적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 수령을 파견했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국가의 권력이 전국 곳곳에 다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힘은 지금 어디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중앙에서 비롯돼요. 이걸 바로 중앙 집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분명히 고려시대 때부터 강화된 거 맞아요. 되셨어요? 자, 정리합니다. 그 첫 번째 흔적으로서 일단 예전에 비해서 관찰사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수령도 견제했었고 모든 군과 현에다가 누구를 보냈다? 수령을 파견하면서 그들에게 힘도 실어줬었고 반면에 향리들이 예전에 비해서 세력이 많이 약화된 것도 있었고
전국을 면, 리로 편성을 하면서 통제권을 더 강화시킨 것도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뭐 속현이 없어졌다 이런 것도 있었죠. 전체적으로 중앙집권 강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를 인정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틀 속에서 지방의 자치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비책 들어가요. 혹시라도 이 유양소가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져서 수령이라든지 이들을 또 견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수도에다가 만들어준 연락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경제소예요. 경자가 뭐라고요? 수도경자. 되셨어요? 그래서 경제소라고 하는 건 연락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세력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결국 경제소를 통해서 유양소를 견제했다라는 것도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어진 이런 모습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접근하실 때는 기본적인 팩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에까지 나온 건 기본적인 팩트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팩트 속에서 분석하는 건 이거인 거죠. 그래서 봤더니 중앙집권이 더 강화가 되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고려시대와 비교해야 된다고 했었죠?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단 첫 번째, 속현이 사라진 거. 또 사라진 게 있어요. 향, 부곡소가 사라진 거. 그리고 향리권은 약화된 거. 이제 향리는 여러분들 시험 날 때 절대 제가 와서는 안 틀릴 것 같아요. 고려시대부터 워낙 많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지겹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반복의 힘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 볼 것은요. 어디를 볼 거냐? 군사 조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 조직이요. 고려시대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해요. 두 개를 나눠서 접근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군대에 누가 오느냐? 예, 누가 오느냐? 그것부터 먼저 갑니다. 군역 제도를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군대 오는 사람은 양반, 중인, 평민, 천민으로 했을 때 일단 누구는 빼고 천민 빼고 천민들은 자유와 권리도 없는 반면에 의무도 몇 개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 시험도 못 보지만 군대는 안 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요. 이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을 양인이라고 해요. 조심하세요. 양민이라고 하면요. 이게 참 헷갈리는데 양민이라고 하면 일반 평민들이에요. 평민, 양민, 상민. 민자 돌림. 예. 민자 돌림 세계 시리즈는 이건 평민을 말하고요. 양인이라고 하면요. 양반에서부터 양민까지를 다 포함해요. 됐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에서 군대 누가 옵니까? 라고 하면 천민 빼고 나머지는요. 됐어요? 그래서 모두 개자를 써가지고 모두 군대를 오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단지 나이는요. 16세에서부터 60세까지 너무 연세가 많으면 군대 오라고는 안 해요. 정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예외 상황이 너무 많아요. 예외 상황. 그러니까 군대를 안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군대 가는 건요. 군역을 담당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군대 안 가도요. 이미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빼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관리들. 현재 관리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내 몸 쓰고 있는데 군대 가면 나라 일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기술관들. 그러니까 허준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나라 소속된 의사. 조승우가 마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들 갈 수가 없겠죠. 또 향리. 국가에서 지금 처우는 열악해졌으나 그래도 나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직 관리, 기술관, 향리. 지금 내가 나라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빼줘요. 자, 그럼 이제 빼고 나면 관리들의 대다수는 양반이니까 양반 빠질 것이고 기술관이나 향리는 중인이니까 빠지면 남는 건 여기예요. 근데 여기 또 빠지는 게 누구냐면 수공업자, 상인 또 빠집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뭐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이들 불러다가 군대 훈련시키느니 차라리 세금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다가 또 빠지는 게 누구냐면 학생들 빠져요. 참 예외 많죠. 왜냐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 중요한 유학의 새싹들이기 때문에 유학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빼줘요. 뭐 성균관에서 공부한다, 향교에서 공부한다, 학교에서 세운 그런 학교, 아니면 또 개인들이 세운 학교 중에서요 서당 말고 서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공부하는 학생들 다 빼줘요. 자, 그럼 결국 남는 게 누구입니까? 양민 안에서도요 수공업자 상인들 다 빠지고 나면 남는 건 결국은 농민. 됐죠? 그래서 실제로는 양인 개병제라고 하는데 군대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시면 농부님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병사의 대부분은 농부들이다 라고 해서 병농일치제, 농병일치제 이렇게 불러줍니다. 되셨어요? 보통 이제 농병이라고 하니까 농병으로 좀 바꿀게요. 농병일치제 이렇게 불러줍니다. 됐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농민이 더 절대 다수이긴 하지만 일부 있긴 있어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총친. 원래 조선에서는 총친들 같은 경우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머리도 똑똑하고 돈도 많은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직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종친들이 좀 많이 괴롭습니다. 또 외척들 같은 경우도요. 혹시 들어와서 정치할까 봐 이들도 좀 견제하는 게 있고요. 공실. 이들의 자제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긴 갑니다만 농민들과 똑같은 군대에 소속되는 건 아니고요. 특수군에 소속이 될 거예요. 되셨죠? 자,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군대 올 사람들 뽑아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모두 다 또 군대 오라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냐면 보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답해 주세요. 보법이라고 하는 것은 몇인 몇 조? 3인 1조입니다. 자, 그래서 그 3인 중에서 한 명만이 직접 군대를 가요. 그래서 정군이라고 불러주고요. 나머지 2명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지는 않고 이 정군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해당하는 경제적인 물자를 제공해 줍니다. 이들을 바로 보인이라고 해요. 근데 군대를 가나 물질적인 걸 제공하나 힘들기는 매한가지다라고 말씀드렸죠? 3인 1조 시스템. 자, 이렇게 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농민의 대다수를 뽑아서 그중에 3분의 1만 군대에 동원했는데도 워낙 나이대가 넓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에서부터 이제 세조 시기 정도까지 계산을 해봤더니 한 15만 명에서요 30만 명 정도가 군인으로 확보가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나라가 안정돼 있을 때는 이렇게 정군으로 오면 오는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나 안 갈래 그냥 돈만 낼래 이런 식으로 되게 돼요. 대립제라고 해서 이제 대신 돈으로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는요 15만 명 그렇게 안 돼요. 오죽했으면 그 당시 이이가요 10만 양병서를 주장했겠습니까? 10만 양병서 들어보신 적 있죠? 이이가 10만의 군대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건데요. 그만큼 초기 때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인 개병제, 농병 일치제를 통해서 군대 뽑아올 사람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농민들이 뽑혀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편지를 했을까? 군사 조직을 볼게요. 군대에 올 사람들 쭉 해가지고 크게 2개의 군대에 소속시킨다 그랬죠. 중앙군, 지방군. 이건 항상 똑같습니다. 중앙군이라고 하면 궁궐과 수도를 방어하는 거고 지방군이라고 하면은 각 국경선이라든지 해안가 이런 데 이제 방어를 하게 되는데 그럼 조선의 중앙군을 뭐라고 불러주냐? 오위라고 불러줘요. 뭐라고요? 오위. 오위라고 불러줍니다. 우리 고려시대 때는요 2군 6위라고 불러줬잖아요.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 오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오위 안을 다시 조금 세부적으로 볼까요? 뭐 제가 군대를 안 가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군대를 가보면 거기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 장교분들 계시겠죠? 그 밑에 하사관분들 계시죠? 일반 병사 있죠? 예, 그런 구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병들이 있는데요. 이 특수병에 아까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친이라든지 외척의 자제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여기 특수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장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하사관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겠죠? 그 조직을 뭐라고 하냐면 갑사라고 불러줍니다. 갑사. 갑사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통해서 뽑힙니다. 그래서 하사관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정군 있잖아요.
일반 농민군들 이렇게 편성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5위 조직이 있고요. 지방군 같은 경우는요. 아까 이제 정군들 중에서 수도 올라가지 아니했던 그 지방군들 있죠? 그들을 이제 편성을 하는데 자, 여기를 이제 운영했었던 조직 원리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영진체제라는 게 있어요. 영진체제. 그러니까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난 다음에 그 각 지역에다가요. 육군 부대를 설치해요. 그 육군 부대를 병영이라고 해요. 그 수군 부대, 해군 부대를 뭐라고 하냐면 수영이라고 합니다. 육군 부대를 병영이라고 하고 해군 부대를 이제 수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통치하고 있는 사령관, 사단장, 군단장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절도사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육군의 군단장, 육군 군단장이라고 하면 병마절도사. 해군에서 그 적의 군단장이라면 수군 절도사.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이순신이요.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인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각 도읍 안에 병영 수영을 설치하는데 그 안에서 조직을 보면 군단이 있으면 그 밑에 사단이 있고 연대가 있고 맞죠? 분명히 제가 계속 항상 강의 전에 외우는데 이게 또 돌아서고 나면 군대를 안 갔다 가지고 맨날 헷갈려요. 혹시 틀렸으면 좀 많이 죄송해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게 군단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사단도 있고 연대도 있고 뭐 대대도 있고 쪼개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군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이 있다면 그 중요한 이런 지역에 진이라고 하는 군사 조직을 설치하는 거예요. 사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방어하게끔 했어요. 자, 그러니 영에다가 진을 설치했구나.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영진체제예요. 그러면 이 진에서 군대를 훈련시키는 건 누가 한다고요? 사또 나으르시께서 하신다고요. 자, 그러다가 이것이 바뀌어집니다. 뭘로 바뀌어지냐면요. 진관체제로 바뀌어져요.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관체제 언제 마련했습니까? 바로 세조 시기 때 마련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그림 이렇게 그렸었죠. 전국 일단 각 도에다가 필요한 곳마다 병영, 수영을 설치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요. 여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단이라면 그 안에 사단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 사단에서도 또 핵심 군대, 연대를 이제 설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해. 이거를 진 안에서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거진이라고 불러주더라. 그러면서 주변 지역들 방어하게끔 했던 조직. 이걸 바로 이제 진관체제라고 해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여기가 좀 한 단계 더 복잡하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짜줬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짜줬을 때 나타나는 장점이요. 일단 첫 번째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지역 단위로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일단 요게 하나가 장점이고요. 자기 지역 방어 하기에 유리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진관체제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왜군이 쳐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거진 쪽에서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이제 게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쪽에서 준비하고 있겠죠? 그들이 막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단점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역 단위로 짰잖아요. 그래서 이 거진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지역을 지금 책임을 지는 거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지방관은 독자적인 군사력을, 이제 군사권을 가지고 이 지역을 그러니까 방어도 하고 통치도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규모로 일본이 대규모로 쳐들어온다. 뭐 가령이라 해서 한 20만 명 데리고 와요. 우리는 군대 대비가 아직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실제로 임진왜란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규 군대가 한 10,000명 밖에 없는데 일본 애들이 한 번에 한 20만 명 데리고 온다. 그럼 떼거지로 왔을 때는요. 이 정도 거진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대규모 공격에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취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전에 이 조직을 좀 바꿉니다. 재승방략체제라는 걸 바꾸게 되는데 바꾸는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일단은 영진체제와 진관체제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군사조직이라고 이제 중앙군과 지방군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추가로 기억할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잡색군이라고 하는 일종의 예비군이 있어요. 정규군대는 아니고요, 예비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비군, 말 그대로 예비군인데 이름에서 잡다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관직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농민들이죠. 그들 빼고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직 관료였었거나 아니면 그동안 빠졌었던 향이 있었죠. 학생들이 있었죠. 하물며 노비까지.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관리나 아니면 농민 빼고 웬만한 사람들 다 들어가는 예비군대를 잡색군이라고 불러주는데 큰 효과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 같은 예비군이 있기 때문에 맨날 모여서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자기 일 해요. 그러다 갑자기 사이렌 막 울리면서 비상사태 벌어지면 그때 모여서 훈련을 하고 대비를 하는 건데, 문제는 양반들이요, 안 들어가려고 하죠. 전직 관료 출신들인데 내가 일반 저런 사람들과 형님들과 더불어서 군대 훈련 받아? 아니 여기 보면 노비도 있어? 싫어. 잘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잡색군의 세력이 좀 약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조선 후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는 또다시 이제 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조선은 오위라고 하는 중앙군대와 지방에 이제 진관체제가 있었고, 그리고 예비군대로는 잡색군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흘러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교육과 과거제도,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교육과 과거. 일단 기본 원칙으로 기억하실 거는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과거를 대단히 중시 여기더라. 그래서 음서라는 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문음이란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예전처럼 5품 이상에게 그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요. 2품 이상만. 그리고 집안 백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아우 창피하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조선의 교육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냥 뭐 개인의 교양을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과거를 위해서 하는 공부였던 만큼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요, 교육과 같이 섞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유학 쪽입니다. 조선시대 유학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나라의 관리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철저히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일단 공부의 첫 걸음은 서당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는 뭐 양반이든 평민은 상관없어요. 누구나 돈만 내면 가는 건데, 천자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뭐 소학도 떼고 나중에 논어까지 공부하는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10대 한 초반 중반 정도까지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고요. 여기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중등 과정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요, 2개 학교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사부학당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방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향교에 들어가면 돼요. 향자, 고향 할 때 그 향입니다. 사부학당 하니까 동서남북 뭐 이런 거 같죠, 그렇죠? 근데 동서남북에다 중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북쪽을 뺍니다. 북을 빼요. 중이 아니라 북을 빼면서 사부학당인 거고, 향교 같은 경우는요, 전 9년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요, 교수님들도 막 파견시켜 줍니다. 이건 둘 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이면서 공짜입니다. 공부하고 싶으면 평민의 자제도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 가서 열심히 이제 유학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했으면 실력 테스트 들어가야 되겠죠. 일종의 예비 시험이 벌어지는데, 이 예비 시험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속과, 과거 중에서도 미니 과거 시험이다. 속과라고 불러줍니다. 되셨어요? 이 속과 같은 경우는요, 2개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초시고요, 두 번째 단계가 복시예요. 오늘 공부를 하다 보면 초시가 계속 등장하는데, 초시는요, 예비 시험이면서 그 지역별로 인원수 배정한 시험이에요. 지역별로 먼저 안배를 해가지고 처음에 뽑는 그런 예비 시험, 그리고 본 시험이 항상 복시입니다. 이 복시에 이제 합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생원 진사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면요, 뭐가 찍 나오겠죠? 이때 합격증으로 나오는 게요, 100패가 나오게 됩니다. 하얀 합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보통 이제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은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왜냐면 대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서 공부하는 학교가 어디냐면 성균관, 조선시대 최고의 국립대학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이 세우는 학교지만 여기는 다 국가가 세워줘요. 그래서 다 공짜입니다.
실력만 좋으면 그냥 공부 계속 시켜줘요. 근데 그 공부가 장난 아니게 빡세인 거죠. 그래서 성균관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성균관 가보면 동제서재라고 해서 기숙사가 쫙 있습니다. 거기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공부하고 테스트에서 심하게 꽈락이 되면 퇴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성균관. 근데 하나 특징인 것은요. 향교도 그렇고 성균관도 그렇고요. 공부하는 곳인데요. 그 건물 이렇게 뒤로 가시면요. 사당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강당, 보통 이제 명륜당인데 공부하는 강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뒤쪽에 가면은 이렇게 뭐 위패 같은 게 모셔있고 제사 지내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학에서 최고를 생각하는 인물은 공자죠. 그렇죠? 그래서 그 건물 부속 기간 안에다가 공자의 위패를 모셔줍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1년에 또 한두 번 같은 경우는 공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성균관 공부 끝나고 나면 대과 시험을 응시를 하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행정고시에 해당하겠고요. 행정고시인 만큼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초시, 복시, 전시입니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역별로 숫자를 안배해서 보는 예비시험인 거고요. 복시가 본시험이에요. 이 복시에서 합격하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이냐면 33명. 합격하고 나면 합격 증패를 주는데요. 이게 바로 그냥 붉은색이다라고 해서 이거 홈페입니다. 아니 그러면 합격 다 했는데 전시는 무엇입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요. 순위를 가리는 시험이 전시인데 특징인 것은 이 전시를 누가 보느냐? 왕이 주관해요. 그러니까 왕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가지고 순위를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최고 1등을 하는 사람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장원급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합격 순위를 매겨주는 것. 장원급제가 여기서 개념이 있더라. 등장하는 개념이다. 자, 이번에는요. 자, 이번에는 무술이라고 할까요? 군사. 군사라고 합시다. 자, 군사와 관련된 부분을 볼게요. 군인 되고 싶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요. 학교가 없어요. 특별한 학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뭐 개인이 열심히 수행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자, 군인 되고 싶은 사람들도 과거 시험을 봐요. 근데 이 시험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제 무과 이렇게 불러줍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무과나 이 대과 있잖아요. 이건 두 개 다 몇 년을 기준으로 보냐면요.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쓸게요. 기본적으로 3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보는 기본 시험을 뭐라고 하냐면 식년시라고 불러줘요. 근데 여러분들 이 3년을 기다리는 거 진짜 끔찍스럽겠죠. 그렇죠? 특히 이거 여러분 공부를요. 되게 오래 해야 돼요. 10대 때 공부 시작해가지고요. 보통 30대 정도까지 공부합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을 보다 보니까 가교 합격한 사람들 보통 30대고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이황 같은 경우도 34살인가 합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보다 보는 이 식년시 말고도요. 별시, 별시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일이 있을 때인 거죠. 대표적인 게 나라에 좋은 행사 있을 때. 증광시라고 해가지고요. 왕이 즉위를 하거나 왕자가 태어났을 때. 알성시라고 해가지고 왕이 성균관을 방문했을 때 성균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시험들을 보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3년 단위로 있는데 무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단위로 있고요. 여기도 시험을 보면 초시, 복시, 전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지방에서 안배를 해서 보는 예비시험이 되겠고 이게 이제 본시험이 되는데 이 본시험에서 28명을 뽑습니다. 여기보다는 인원수가 조금 작기는 하죠. 그리고 여기 합격하게 되면요. 여기도 홈패를 줘요. 되셨어요? 여기도 전시를 시행은 해요. 단 여기서는요. 장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왕 앞에서 자신의 무예를 펼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조심할 거는요. 이 복시시험을 본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는 군인을 뽑는 시험이니까 열심히 무예만 닦으면 될까요? 아니요. 병서도 읽어줘야 되겠죠. 뭐 손자병법 같은 병서도 읽어줘야 되고요. 그거 말고 유교 경전도 읽어줘야 돼요. 이순신 장군이 무과시험 볼 때 활쏘기도 해야 되고 병서도 읽어줘야 되고 논어 정도도 읽어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내가 기술관이 되고 싶다 라는 경우. 그러니까 의사가 되거나 통역관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학교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해당 관청.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키우고 그 다음에 또 통역을 담당하는 어디가 외교통상부에서 통역하는 사람들 키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관청에서 교육을
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이것이 바로 잡과예요. 이 잡과 같은 경우는 4가지 분야예요. 의과, 여과, 율과, 그 다음에 음영과라고 해가지고 통역하는 사람들, 의사들, 그리고 천문 관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뽑게 되고, 여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3년에 한번 보는 시험은 똑같고요. 시험은 초시와 복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는 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모 양반 체제이다 보니까 문과인 대과와 무과 같은 경우는 전시까지 가지만 잡과 같은 경우는 복시까지만 가요.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 되고, 이 복시를 합격하면 여기는 100패를 줘요. 그러니까 전시까지 갈 때는 홍패를 주고 복시까지 갈 때는 100패를 주더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 틀 자체가 조금 복잡하죠. 근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유학 공부해가지고요, 문관이 되고, 누가 군인이 되고, 장교가 되고, 누가 이렇게 기술관이 된지를 보면, 기본의 조선 법에서요, 천민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게 이제 평민든 누구든 간에 요 시험 볼 수 있다, 문과 시험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는 건 거의 양반들이 보고요. 대신에 아예 대놓고 절대 문과 시험 못 보는 사람들로 지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향리사제. 이들은 절대 못 보게 해요. 되셨어요? 그만큼 향리의 권한이 축소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재가녀. 그러니까 다시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엄마가 재혼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만큼 조선에서는 한 사람을 평생 섬겨야 된다는 이러한 유교적 질서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제 같은 경우는 문과의 응시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되고요. 무과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합니다. 일반 평민에서부터 양반까지 다양하게 보는 편인 거고요. 기술관이 되고자 하는 이런 잡과시험 같은 경우는요, 조선에서 넘버 2, 두 번째인 중인 계층들이 거의 전담을 하게 됩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는요, 이런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본 건 이제 과거 시험인데, 이 과거 시험 말고 뭐가 있느냐요. 앞서 제가 음서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음서 말고 또 있는 게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무나 추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 관직에 한번 등용돼 본 적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예 높은 고위 관직자들이 그들이 이제 왕에게 추천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추천하는 방법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천거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요, 조광조가 시행했었던 혈량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처음 들어보셨으니까 낯설겠지만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조선 중종 시기 때 아주 유명한 학자이자 관리입니다. 그 사람이 중종과 더불어서 막 개혁을 하고 싶은데요, 자기가 뜻을 맞는 사람들을 막 등용하고 싶어요. 근데 언제 그거 과거 시험 다 봐서 다시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천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학자들을 이제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혈량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취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급 관리들을 뽑는데요, 나이가 너무 많거나 재주가 조금 미약해서 과거로 통과되기 어려울 경우 뽑는 방식이 취재가 된다. 하지만 음서, 천거, 취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그 영향이 작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육과 과거 모두를 끝내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교통, 통신 쪽 나와 있죠. 조선은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중앙에서 조정 통제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에서 걷어들인 세곡, 오늘날은 세금이지만 과거엔 정확히 말하면 세곡인 거예요. 곡식이에요. 그 곡식들을 어디로 가져온다? 수도의 창고로 가져와야 되겠죠. 수도에 있는 창고를 뭐라고 하고? 수도 경자를 써가지고 경창이라고 한다. 되셨나요? 이때 가져올 때 고속도로 슝슝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강길을 이용해서 가져옵니다. 이걸 바로 조운제도라고 해요. 들어보신 적 있죠? 고려에서 얘기했었던 그 조운. 네, 그 조운제도가 바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요, 이 위쪽 있죠? 평안도와 함경도예요. 근데 이 지역에서 걷어들인 곡식은요, 수도로 안 가져와요. 왜냐면 여긴 기본적으로 추워서 농사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여기는 명나라도 있어요. 또 여진족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사신을 접대하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국방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걷어들인 건 니네가 써 라고 빼주는데요. 우리가 이들 지역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익류지역 이렇게 불러줍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중앙에서요. 각 지방에다가 뭔가 중요한 것들을 이제 전달해야 되겠죠. 뭐 세금을 더 걷겠다는 등, 군대를 조직하겠다는 등 뭔가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통보를 할 때 관리들이 가줘야 돼요. 그럼 중간에 당연히 말을 갈아타야 되겠죠. 그래서 30리마다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이걸 바로 역이라고 해요. 또 가다가 중간에 잠 자야 되겠죠.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여관, 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여건제도라고 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이름들 중에서요, 뭐 역삼동, 역촌동, 예전에 말 갈아탔던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태원, 사리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관이 있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말 갈아탈 때는 그냥 갈아타는 건 아니고요. 증서를 보여줍니다. 이때 뭘 보여주냐? 마패를 보여줍니다. 당연히 마패에 그려진 말이 많을수록 높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진이라든지 일본이 쳐들어온 지 항상 감시 시스템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뭐 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봉수대 방식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봉수대라고 하면요. 전국에요. 한 600여 개 정도가 있었다라고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높은 산에다가 봉수대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5개의 기둥 같은 걸 설치하고 난 다음에 낮 같은 경우는 연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별일 없어요. 연기 하나. 그럼 연기 하나, 연기 하나, 연기 하나, 연기 하나, 연기 하나, 연기 하나 그러면서 아, 별일 없구나 수도에서 파악하는 거죠. 그러다가 전쟁 터졌습니다. 정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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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더 올렸죠? 그럼 5개를 보고 다 5개를 올리는 거야. 봉수대는 잘못 장난하면요. 목 날아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봉수대에 있는 연기나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횃불 보거든요. 그걸 보고 지금 나라의 평원 상태를 보는데 근데 이제 봉수대 막 4개, 5개 올라갔다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장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임진왜란 쯤에요. 체제가 무너져요. 이 봉수꾼들 하는 일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체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임진왜란 이후에는요. 명나라 방식을 받아들여서 파발제라고 하는 걸 받아들입니다. 일단 명칭만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조선의 초기 때, 그러니까 전기 때 운영되었던 여러 가지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저 기본적으로요, 1시간 넘어가면 너무 죄송해서 마지막엔요, 심장이 떨려요. 아무리 여러분께서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신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좀 피곤한 시간이죠. 그렇죠? 특히나 좀 많이 딱딱한 제도사를 여러분과 1시간 넘게 공부해서요, 부담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 찾아와 주시고요. 자, 제도사 부분은 워낙 시험에서 나올 거리들이 많은 만큼 꼼꼼하게 잘 체크해 두시길 바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